안녕하세요.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유치원 교사 생활을 포함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요.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한 가지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계속해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은 티 없이 맑은 아이들의 미소 때문이랍니다. 과거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슬픔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아이들의 맑은 웃음은 큰 힘이 되어 주었고요. 아마 아이들의 미소가 아니었다면 지금까지도 배신당한 과거에 사로잡혀 이렇게 사연을 보낼 용기도 내지 못했을 거예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시는 아버지와 유치원 교사로 일하셨던 어머니 덕분에 저 또한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로 눈길을 돌렸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도 유아교육과에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하셨고요. 솔직히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도 복귀해 일할 수 있는 직업은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 유아교육과를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유치원 교사가 되면 적어도 경력이 단절될 일은 없을 테니까요. 한 번도 휴학하지 않는 저는 졸업을 한 후 바로 유치원 교사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시기 유치원에 취업한 동기들이 말하길 유치원 교사로 일하면서 제일 힘든 것은 제멋대로 행동하는 아이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동기들의 푸념은 저 또한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아직 20대밖에 되지 않는 친구들이 자기 자식도 아닌 남의 집 아이들의 대소변 가리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힘든 것은 유난을 피우는 학부모도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도 아닌 바로 유치원 원장이었네요. 제멋대로의 원장에 비하면 그런 것들은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일이었어요. 예민하고 자기중심적인 원장은 자기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기분이 좋은 날이면 유치원 교사들에게 커피를 돌리는 등의 선행을 보이기도 했지만 기분이 안 좋은 날이면 창틀에 앉은 먼지 하나에도 꼬투리를 잡으며 늦게까지 잔소리를 늘어놓았어요.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고도 말이에요. 원장은 대체로 모든 유치원 교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아무리 제멋대로인 원장이라 할지라도 몇십 년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급 교사들에게 난리를 피우고 싶지는 않았겠죠. 이기적이고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는 원장의 유치원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데에는 기존 유치원 교사들의 도움이 컸을 테니까요.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돼 실수가 잦은 저는 원장의 먹잇감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항상 안 잊고 온 눈으로 쳐다보는 원장 때문에 출근을 하는 것이 아닌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었죠.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넘어지기라도 하는 날엔 원장은 불같이 화를 내며 자기 방에 청소를 시켰고요.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는 날이면 원장은 자신이 개인으로 타고 다니는 차에 세차까지 시켰답니다. 원장의 이런 만행은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난 상태였어요. 원장의 차를 청소하고 꾸중을 듣는 모습을 본 아이들이 학부모들에게 귀뜸을 한 것이겠죠. 유치원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원장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저를 측은하게 생각했어요. 오죽하면 아이들까지 힘내라며 사탕을 쥐어줄 정도였거든요. 원장의 괴롭힘으로 너무 힘든 날이면 부모님에게서 온 전화도 받질 않았어요. 유치원 교사 생활을 잘하는 줄 아는 부모님에게 차마 힘든 것을 털어놓을 수 없었는걸요. 그래서 부모님 대신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했답니다. 원장의 만행을 들은 친구들은 길길이 날뛰면 당장 그만두라고 말을 했고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만두지 않는 저를 친구들은 바보라고 했는데요. 공고에 올라오는 유치원들 중 지금 다니는 곳보다 근무 조건이 좋은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참고 다닐 수밖에 없었네요. 친구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바에는 차라리 돈을 조금 덜 주더라도 정신적으로 편한 곳에 가서 일을 하라며 조언을 해주었지만 결혼 자금을 모아야 했기에 어쩔 수가 없었는걸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저에게는 든든한 남자친구가 있었기에 이 정도의 힘든 것쯤은 견딜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같은 학교 선후배 관계로 20살 때부터 사귀어 6년이란 긴 시간 동안 제 곁을 지켜주었죠. 물론 결혼을 한다면 한결같이 옆을 지켜주었던 남자친구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남자친구는 사무관 준비로 바빴기에 결혼은 미룰 수밖에 없었어요. 남자친구가 바로 사무관에 합격한다고 해도 공시생 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이 있을 리가 없었기에 결혼 자금은 전적으로 제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힘든데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유치원에서 버틴 거고요. 다행히 남자친구는 제가 유치원에 입사한 지 1년 만에 사무관에 합격을 했습니다. 첫 출근을 한 후 남자친구는 곧장 프로포즈를 해주었죠. 한쪽 무릎을 굽히고 반지를 끼워주는 남자친구를 보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이 순간을 위해 그동안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한 거잖아요.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알기에 주변 동기들 또한 저희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는데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뵌 순간 저의 꽃길은 가시 돋은 지옥길로 변하게 되었네요. 예비 시어머니는 다름 아닌 꿈에서도 마주치기 싫었던 원장이었거든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뵈는 자리에 원장이 나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원장 또한 예비 며느리 자리에 제가 있는 것에 당황한 눈치였고요. 아버지 없이 힘들게 일을 하며 헌신적으로 남자친구를 키웠다는 어머니가 원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그동안 남자친구 앞에서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온화한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길길이 날뛰며 화풀이를 했던 거잖아요. 남자친구가 잠시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간 사이 원장은 미소를 띠고 있던 가면을 벗어던지고 본색을 드러내었어요. 참나, 정성스레 차린 밥상에 개 앉은 꼴이라니. 니까짓 게 어디라고 감히 우리 아들 옆자리에 앉아? 너 말해봐라. 우리 아들 보고 일부러 내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얼굴 들이민 거지? 내세울 게 없으니 얼굴 도장이라도 찍으려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원장님? 원장님이 기준 씨 어머니라는 거 알았으면 제가 진작에 말했겠지 왜 숨기고 있었겠어요? 원장은 유치원에 취업을 한 것부터 그동안 자신이 행패를 부려도 참은 것까지 모두 사무관이 된 남자친구의 옆자리를 노리고 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듯 했어요. 아무리 아니라고 말을 해보아도 원장의 머릿속에 저는 음흉하게 남자친구를 차지한 여자가 되어 있었죠. 긴 말 할 거 없고 당장 헤어져라. 번듯한 사무관인 우리 아들한테 유치원 교사 나부랭인 네가 어디 가당키나 하던? 자고로 결혼이란 비슷한 급인 사람끼리 해야 오래가는 법이야. 다 늙어서 이웃녀 딱지 붙이고 재혼도 못해서 달방에서 혼자 살까 걱정돼서 해주는 말이니 새겨 듣고 지금이라도 네 급에 맞는 남자 만나라. 그동안 제가 원장님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 잘 알지만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원장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결혼만큼은 허락해 주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 눈에 쓸데없는 콩깍지 붙여놓은 것도 모자라 하다 이제는 우리 귀한 아들 옆자리까지 넘보는구나.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마다한 여자가 몇이나 되는 줄 알고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해. 우리 아들이 마다한 여자 중에 눈 감고 아무 여자나 집어다가 앉혀놔도 너 같은 것보다 100배, 아니 1000배는 나을 거다. 가진 게 없으면 염치라도 있어야지. 어디 감히 우리 아들을 넘봐. 자존심도 구기고 빌었지만 원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더 밀어내는 것 같았고요. 원장은 유치원 교사가 된 것이 공부를 안 해서라고 했는데요. 참 씁쓸했어요. 물론 안정성과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직업을 선택한 것은 맞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는걸요. 똑같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봐주는 입장에서 원장에게 안 좋은 말을 들으니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군요. 원장의 말을 듣다 보니 스스로가 못난 사람이 된 것 같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남자친구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원장에게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달라 싹싹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까지 보이며 빌었던 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원장은 못마땅한 눈으로 쳐다보면서도 결혼만큼은 허락한다고 말했어요.
대신 원장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이상한 조건이 걸리긴 했지만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면 약자가 된다는. 남들이 보기에는 저를 바보같이 봤을 수도 있어요. 남자친구에게 말을 해서 합의를 봐도 되는 일이니까요. 생각해보면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없이 혼자서 자신을 길러준 어머니에게 남자친구는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물론 남자친구의 사랑이 깊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한 후 저희 부부는 유치원과 가까운 곳에 구축 아파트에 신혼집을 마련하게 되었답니다. 아파트의 전세금은 전부 제가 모은 돈으로 해결을 했는데요. 남편은 그게 퍽 미안했는지 월급의 70%를 건네주더군요. 그동안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했으니 앞으로 자신이 호강시켜주겠다면서요. 물론 부잣집처럼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행복했네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월급의 대부분을 넘겨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결혼 후 남편은 유치원 교사 일을 쉬길 원했습니다. 유치원 교사 생활을 하면서 힘들어한 것을 제일 옆에서 지켜봤으니 그럴 만도 했죠. 저 또한 기회만 된다면 퇴사는 아니더라도 잠시 일을 쉬면서 한숨을 돌리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시어머니라는 큰 산을 넘어야 했기에 잠시 쉬고 싶다는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못했네요. 결혼 후 행복하지 않은 점을 꼽으라고 하면 그건 바로 퇴근하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원장님이 시어머니가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 시어머니께서는 작정을 하신 듯 여기저기 끌고 다니며 부려먹기 시작했는걸요. 다른 동료분들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짜고 친 것처럼 모두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에 안 계셨기에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의 질타를 그대로 받아야 했습니다. 물론 동료분들의 빈자리를 임시교사 선생님들께서 메꾸어 주시긴 했지만 초보이신 분들에게 아이들의 케어를 전적으로 맡길 수 없었기에 몸은 2배로 바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게 시간은 흘러가고 잠시 쉬고 있을 때였어요. 밀려있던 답장들을 하며 앉아있던 차 시어머니께서는 자신의 방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방으로 가니 시어머니께서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집안이며 학벌이며 잘난 게 없으면 빨리 애라도 낳아서 우리 아들 대일 생각을 해야지. 다른 교사들 복귀하는 대로 사표 내고 애부터 가질 생각해라. 네? 그럼 그만두고 가정주부를 하라는 말씀이세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라면 당연히 맞벌이를 하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거든요. 쉬지도 않고 맞벌이를 하라는 말을 들어도 서러울 테지만 아무런 언질도 없이 일을 그만두라니 이건 이거대로 서운하더라고요. 아무리 아이가 중요하다고 해도 그만두고 나면 그동안 쌓았던 경력이 모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차분히 저희 부부의 생각을 말씀드렸죠. 물론 언젠가 아이를 갖긴 할 테지만 지금은 신혼생활을 즐기고 싶다고요. 예, 너는 지금 드라마 찍니? 너희 나이가 몇인데 신혼생활이야. 당장 애 가질 생각부터 해야지. 임신하려면 여자 나이가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너처럼 신혼생활 즐기겠다고 애 계획 미루다 자연 임신 불가 판정받고 시험관이며 인공수정이며 하려고 병원 오가는 부부 보는 게 어디 한두 번이었는지 아니? 자고로 1살이라도 어릴 때 임신을 해야 애 머리가 좋은 법이야. 군말하지 말고 당장 이번 연도에 임신할 계획부터 세워라. 아이 문제는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서요. 남편하고 상의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천지 차이라더니 지금 네가 딱 그 짝이구나. 간이고 쓸개고 내줄 것처럼 구는 게 하도 딱해서 사람 인생 구하는 셈 치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켜줬더니 어디 지금 와서 딴소리야? 이제 지장도 찍어서 심히 말은 들을 필요도 없다 뭐 그런 거냐?
그런 게 아니라요, 어머니. 아직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아이 먼저 말씀하시니 당황스러워서 그랬어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닌데 불쾌하셨다면 죄송해요. 이해해보려고 했지만 솔직히 시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물론 저희 부부 둘 다 아이를 좋아하긴 했지만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된 신혼부부에게 직장도 포기하고 아이부터 가지라고 하다뇨. 다짜고짜 2세 계획을 강요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이해는 물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조심스레 시어머니와 있던 일을 말하게 된 것이고요. 제 말을 듣자 남편은 시어머니가 왜 그러는지 설명을 해주었어요. 알고 보니 일찍 돌아가신 시아버지에게는 3명의 형제분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3분 모두 어떻게든 자식을 보려 했었지만 자식을 보지 못하셨다고 해요. 시아버지 또한 자식을 보기 위해 40이 넘은 나이에 간신히 남편을 보게 된 것이었고요. 집안 내력을 알고 있는 시어머니께서는 집안의 대가 끊길까 걱정하신 것이었죠.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시어머니께서 왜 그렇게 아이에 대해 집착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갔어요. 그렇지만 시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한다고 해서 바로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니었어요. 저희 부부 둘 다 아직은 20대였기에 아이를 가져야 된다는 의무감보다는 인생에 다시는 없을 신혼생활을 단둘이서 즐기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눈 깜짝할 사이에 저희 부부는 30대에 접어들었는데요. 30대에 접어들어 주변에서 아이들의 돌잔치와 출산 선물을 보내고 나니 서서히 불안감을 느끼게 되더군요. 그래서 뒤늦게 아이를 갖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게 된 것이고요. 술을 좋아하는 남편은 2세 계획을 세운 후부터 금주를 했고 자전거 타기 같은 격한 운동을 좋아하는 저는 요가를 하며 2세를 가지기 위해 노력을 했죠. 아이를 갖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긴 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아이는 저희 부부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1살이라도 어릴 때였다면 언젠가는 생기겠지라 편하게 마음을 먹었을 테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죠. 저희 부부는 인공수정을 하기 위해 몇 가지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아무 이상이 없는 저와 다르게 남편은 불임 판정을 받고 말았죠. 검사 결과를 받은 후 저희 부부는 며칠간 대화도 단절한 채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는 비밀로 하자면서 남편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자신을 쏙 빼닮은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던 남편의 바람과 대를 이어가는 걸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어머니의 집착 모두를 알기에 그저 남편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네요. 괜찮은 척하기는 했지만 남편이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힘들어하는 것을 알았기에 조용히 남편의 등을 두드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착잡한 마음으로 출근한 다음 날 시어머니는 대뜸 이혼 신고서를 내밀며 남편과 당장 헤어지라는 말을 하더군요. 뭔가 오해를 하시는 시어머니에게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럴 틈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못된 것, 불임인 걸 속이고 우리 아들하고 결혼을 해? 눈에 차지도 않는 걸 억지로 참으면서 결혼까지 시켜줬더니 네가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치는구나.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아닌 제가 불임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확신하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딱 알 수 있었습니다. 빨리 아이를 갖기 바라는 시어머니의 극성을 견디지 못한 남편이 제가 불임이라고 둘러댄 것이 분명했거든요. 책상 위에 온갖 물건을 던지는 시어머니의 폭력적인 행동 앞에서 한숨부터 나오더군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시어머니가 그 말을 믿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닌 그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시어머니는 그게 더 마음에 들지 않는지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내셨습니다.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날고기는 여자들 다 제치고 부뚜막에 올라가서 죽까지 써? 나는 귀한 우리 아들 옆에 알맹이도 없는 빈 상자가 떡하니 자리 차지하고 있는 꼴 못 본다. 아무리 우리 아들이 탐나도 그렇지 불임인 주제에 손귀한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다니 네가 제정신이냐?
긴 말할 거 없고 당장 이혼부터 해라. 이혼하라는 말을 끝으로 저는 원장실에서 쫓겨나듯이 나오게 되었어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에 문 앞에 서 있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너무하다는 생각 말이에요. 아무리 자신이 불임인 것을 시어머니에게 들키기 싫어도 그렇지 가뜩이나 미움받고 있는 아내에게 자신이 불임인 것을 뒤집어 씌우다뇨. 이해해보려고 했지만 남편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는걸요. 그래서 퇴근 후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따지게 되었어요. 당신 진짜 너무하다. 아무리 자기 불임인 거 말하기 싫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몸 멀쩡한 부인한테 불임이라고 뒤집어 씌울 수가 있어. 가뜩이나 어머님 나 안 좋게 보시는데 불임이라는 말까지 하면 이혼밖에 더 하겠어? 오늘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송기한 집에 알맹이도 없는 빈 상자 들어앉아 있는 꼴 못 본다고 당신이랑 이혼하래. 미안해. 어머니가 당신한테 그렇게까지 뭐라 할 거라는 생각도 못 했는데 내 불찰이야. 근데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가 손주를 얼마나 원하는지. 엄마가 우시면서 하루빨리 손주 얼굴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 나 불임인 거 알면 우리 엄마 쓰러질 게 뻔하잖아. 그럼 나한테 먼저 말을 했으면 됐잖아. 혼자서 끙끙 앓다가 어머님한테 거짓말이나 하고. 당신 마음은 충분히 알지만 이대로 가다간 졸지에 잘 살고 있는 우리 둘 이혼하게 생겼어. 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아무리 입이 안 떨어져도 당신까지 끼어들겠으면 안 됐는데. 엄마한테는 내가 잘 말할 테니까 당신은 조금만 기다려줘. 당신한테 절대 피해 안 가도록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놓을게. 시어머니에게 온갖 치욕스러운 말을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남편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막상 남편의 풀죽은 모습을 보니 그렇게 못하겠더군요. 가장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당사자 또한 남편일 테니까요. 그래서 한동안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불임인 것을 숨기기로 했답니다. 부부의 치부까지 눈 감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찾아가 저를 괴롭히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한 모양이었지만 그럴수록 시어머니의 행패는 더 심해졌습니다. 요망한 것이 자신의 아들을 홀려서 대를 끊어놓는다며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하면서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행패로 심신이 지쳐갈 때쯤 유치원에서는 새로운 아기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아이는 동네에서 폐지 줍기로 유명한 할아버지의 손주였죠. 딱 보기에도 경제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아이가 저희 유치원에 입학하다니 처음에는 의문이 들었어요. 저희 유치원은 소수 정원만 받는 사립 유치원이다 보니 다달이 내는 돈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아이는 세탁이 잘 되지 않은 옷을 일주일 내내 입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식사 예절 또한 전혀 배우지 못해 수저가 아닌 손으로 밥을 집어먹기 일쑤였는데요. 아이의 상태가 이렇다 보니 다른 유치원 아이들은 점점 그 아이를 피하더군요. 앞에서는 모두들 친하게 지내라 말을 하기는 했지만 선생인 저희들이 보기에도 부족한데 다른 유치원 아이들은 오죽할까라는 생각도 들었죠. 이쯤 되니 남들의 이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어머니가 무슨 생각으로 아이를 입학시켰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물어보게 된 것이고요. 말을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아이의 할아버지에게 평소 받는 비용의 2배 이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만행을 알고 나니 소름이 돋더군요. 시어머니가 돈에 눈이 먼 것은 알았지만 경제적으로 부족한 분들의 주머니를 감당할 정도로 악질인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결심하게 되었죠. 교사의 도리로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동안만이라도 사랑과 존중으로 아이를 가르쳐야겠다고요. 제일 먼저 한 것은 한글을 가르쳐주는 것이었어요. 6살인데도 불구하고 한글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할아버지에게 양해를 구하고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게 되었는데요. 아이는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쑥쑥 흡수를 하는 스펀지 같았습니다.
가르치는 입장에서 아이는 참 탐나는 인재였어요. 2달 전까지만 해도 한글에 한 글자도 못 쓰던 아이가 받아쓰기에 100점을 받을 정도로 발전을 한다는 것은 선생의 노력과는 별개로 아이의 학습 능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 거잖아요. 그 후 아이에게 한글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예절까지 같이 가르쳤는데요. 아이의 노력과 저의 정성이 통해서인지 아이는 다른 유치원 아이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참 흡족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노쇠해 가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자 아이가 걱정되더군요. 아이에게는 할아버지 이외에 그 어떤 일가 친척도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며 무슨 일이 있을 시 꼭 전화해달라고 말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번호를 준 지 딱 한 달째 되던 날 우려하고 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늦은 주말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죠. 전화를 건 상대는 바로 아이였어요. 아이는 울먹거리며 할아버지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너무 놀라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채 아이에게 달려갔는데요. 아이의 할아버지는 이미 눈을 감으신 상태였고 저는 아이를 대신해 상황을 수습하기 시작했죠. 일가 친척들도 없는 할아버지의 장례식은 참 초라하게 끝이 났어요. 이쯤 되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 비싼 돈을 주고 아이를 유치원에 입학시켰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기초수급자였던 할아버지에게 갑자기 큰돈이 생겼을 리가 만무한 거잖아요. 장례식이 끝난 후 아이는 한참 동안 울기만 했어요. 원칙대로라면 가족이 없는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는 것이 맞았지만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네요. 아직 가족의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가 고아원에 가 고생할 생각을 하니 눈물이 앞을 가려는걸요. 그래서 일단 집으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이미 남편에게는 전후 사정을 다 말한 상태였기에 남편 또한 아이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요. 꼬질꼬질한 아이를 씻기고 요리를 해주자 아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제가 자신의 엄마였으면 참 좋겠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너무나 아려왔습니다. 머리로는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차마 아이를 떠나보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날 며칠 고민을 하던 중 결국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하였죠.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지 못해 만약 후일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아이를 입양할 바에는 지금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 또한 수도분하고 예의 바른 아이를 마음에 들어 했기에 입양 절차는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역시나 시어머니였네요. 남편이 입양 사실을 털어놓은 당일부터 집을 찾아온 시어머니는 당장 아이를 고아원에 갖다 놓으라며 윽박을 지르셨습니다. 네가 기어코 이를 치는구나. 어디 감히 손귀한 우리 집안에 팬티 하나도 살 돈이 없던 거지 새끼를 입양해와. 멀쩡한 우리 아들이 왜 너같이 하자 있는 것 건사해서 사는 것도 모자라 저런 버러지 같은 자식까지 먹여 살려야 하는 거냐? 어디 뚫린 입으로 말이라도 해봐. 애 입양한 거는 이 사람 뜻이기도 하지만 제 뜻이기도 해요. 오갈 데 없는 불쌍한 애 하나 살리겠다고 입양한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엄마도 아이들 키우고 가르치는 공직자시면서 왜 저희 뜻은 이해를 못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애 없이 이대로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니까 더 이상 아이 문제로 저나 이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네가 꼬리도 없는 불려시한테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네가 어미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니? 안 되겠다. 너 당장 저 몹쓸 것이랑 갈라서라. 저 불려시 같은 거랑 더 있다가는 손주는커녕 간이고 쓸개까지 다 뺏기게 생겼다. 이번에도 시어머니는 모든 일을 제 탓으로 돌리며 난리 법석을 떨었어요. 물론 남편이 나서서 시어머니의 행패를 중지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서운한 감정이 드는 것까지는 어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갈등의 시작은 남편이 거짓말을 하면서부터 일어난 일인 거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지금까지 느꼈던 감정들을 털어놓으며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에게 불임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어떠냐 말을 건넸지만, 그럼에도 남편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그 후 시어머니에게서 쏟아지는 온갖 시달림을 받고 있자 하니 도저히 제정신으로 견딜 수 없겠더군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하게 된 것이고요. 모든 사실을 털어놓자 친정 부모님께서는 경악하며 분통을 터뜨리셨어요. 어떻게든 발을 빼려는 남편과 며느리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어머니까지요. 이런 전후 사정을 모르시는 시어머니께서는 친정까지 찾아와 당장 이혼을 하라며 성화를 내셨는데요. 참다 못한 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에게 윽박을 지르셨네요. 지금까지는 잘 살고 있는 딸네 부부일 끼어들기 싫어서 가만히 있었지만 우리 딸 눈에서 피눈물 난 걸 안 이상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자기 자식 귀한 줄 알면 며느리도 귀한 줄 알아야지. 그까지 핏줄이 뭐길래 애가 피골이 상접할 만큼 괴롭힙니까? 아이고, 임신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배짱으로 우리 집안에 시집을 왔나 했더니 지금 보니 다 지 부모를 쏙 빼닮아서 그랬나 보네요. 사돈도 눈치가 있으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시집간 딸이 애도 못 낳는 빈 껍데기인 걸 아셨으면 화를 내실 게 아니라 바닥에 바싹 붙어서 잘못을 빌었어야죠. 우리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애도 못 낳는 머저리랑 살 부대끼면서 삽니까? 동네방네 하자 있는 딸내미 소문나기 싫으면 빨리 이혼 서류에 도장부터 찍으세요. 예, 나도 우리 딸 고생하면서 사는 꼴 더 이상은 못 보니 이혼시킬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서 이건 꼭 말해야겠네요. 애 못 갖는 빈 껍데기는 우리 딸이 아니라 잘난 사돈네 아들이라는 거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불임이라니 그건 또 무슨 헛소리예요? 지금 이혼하기 싫어서 멀쩡한 우리 아들 헐뜯어서 깎아내리려는 속셈인가 본데, 괜한 헛꿈 꾸지 말고 애도 못 갖는 딸 이혼시킬 준비나 하세요. 당신 아들이 문제 있는 걸 가지고 왜 우리 딸한테 다 뒤집어 씌웁니까? 못 믿겠으면 사돈이 당장 전화해서 확인이라도 해보시던가요. 처음에는 안 믿는 눈치였지만 아버지께서 강하게 나오시니 시어머니께서는 반신반의하는 심정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불임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께서는 충격으로 그만 자리에서 쓰러지셨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연락을 하니 바로 응급실에 오게 되었는데요. 아버지께서 시어머니에게 불임 사실을 알린 것을 듣게 되자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장인어른이 그렇게 말할 동안 당신은 옆에서 보고만 있었어? 내가 그렇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고작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한 것 가지고 남 치부나 까발리고, 내가 우리 엄마 쓰러지는 거 보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알아? 남편의 말을 듣는데 왈칵 눈물부터 쏟아졌어요. 그동안 남편의 불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시어머니에게 듣지 않아도 될 모욕과 멸시까지 당하며 꾹 참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다뇨. 제가 한 수많은 희생은 모른 척한 채 이기적으로 나오는 남편의 태도는 서운하다 못해 실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불임 소동이 있는 후 남편과의 사이는 급속도로 안 좋아져 각방을 쓰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각방을 쓴 지 1년도 안 돼 남편은 이혼을 요구해 왔고요. 일이 어찌되었던 남편과 이혼하기 싫었기에 어떻게 해서든 남편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를 쓰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침대를 써보려고 하고 둘만의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하지만 남편은 같은 방을 쓰려고 하지도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돌보다 더 딱딱하게 변한 남편을 보며 어쩔 수 없이 이혼을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서로에 대해 원하는 것이 없었기에 이혼은 빠르고 간결하게 이루어졌어요.
하나 걸리는 게 있다면 입양하게 된 아들이었지만 남편은 아들에 대한 애정을 보이지 않았기에 아들의 양육권 또한 금세 포기를 했죠. 영원할 것만 같았던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마무리한 후 법원을 걸어 나오자 그 앞에는 시어머니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차로 돌아갈 것을 권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시어머니는 따로 할 말이 있다며 남편에게 먼저 차로 돌아가 있으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주차장으로 사라지고 단둘이 남게 되자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내 건네주셨는데요. 그 사진은 놀랍게도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깜짝 놀라자 시어머니는 못마땅하다는 듯이 혀를 찼습니다. 불임은 무슨, 네가 직접 봐라. 우리 아들이 불임인가. 다 성에 안 차는 거지 며느리라고 들어와서 노한 조상님이 애가 못 들어서게 막은 거지. 차라리 이렇게 된 게 잘 된 일이지. 부모가 숟가락을 잘 물어야 태어난 애도 부모한테 받은 수저로 밥을 잘 받아먹는 건데. 은수저는커녕 수저 하나 제대로 없는 네 배에서 애라도 덜컥 들어서 봐라. 그 애가 자기 밥그릇이나 잘 챙길 수 있나. 제가 어머니였다면 불임인 아들 손주봤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유전자 검사부터 해보라고 할 거예요. 불임인 아들이 하루아침에 자식을 봤다는데 이상하지도 않으세요? 우리 아들 걱정할 시간에 피 한 방울 안 섞은 혹 달고 이혼녀 딱지까지 머리에 붙인 네 앞날 걱정이나 해라. 앞으로 우리 아들은 떡두꺼비 같은 손주 낳아서 잘 살 테니. 괜찮은 척 하기는 했지만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이혼을 서두르던 이유도 각방을 썼던 이유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새로운 사람이 생기지 않고서야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기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떠나가는 남편의 차량을 보니 그동안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더군요. 남편의 불임 사실을 숨겨주기 위해 시어머니에게 핍박을 받았던 것부터 남편의 이기심에 질려 각방을 한 순간까지요. 그런 순간들이 머릿속에 스쳐가자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이고요. 하지만 제 옆에는 키워야 하는 아들이 있었기에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을 가슴에 묻으며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었네요.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월급을 많이 주기는 했지만 차마 남편과 이혼까지 한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유치원을 다니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지냈던 아파트도 정리하고 도망치듯 친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친정 부모님께서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그런 몰상식한 집안과 이혼한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라며 위로를 해주셨어요. 친정 부모님의 응원이 있었기에 힘을 내어 다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동네 유치원들 사이에 여기저기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인지 취업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유치원을 운영하기로 결심을 했죠. 물론 처음에는 계속해서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을까란 의문이 들 정도로 유치원에 아이들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아이들에게 진심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니 어느 순간 엄마들 사이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으로 입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유치원의 원장이 된 후 시간은 빠르게 흘러 제 뒷공무니만 졸졸 쫓아다니던 아들은 어느덧 대학생이 되었죠. 운영하는 유치원도 안정이 되고 아들 또한 공부를 잘해 속히 말하는 명문대에 입학을 해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았기에 제 노년의 나날은 행복의 연속이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받은 상처와 슬픔을 보상받는 기분이랄까요? 하지만 그건 순전히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저희 유치원에는 유난히 장난이 심한 여자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약간의 꾸중으로 아이의 행동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아이의 장난은 점점 도가 지나쳐갔어요.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 정도로요. 다른 학부모들의 언성이 높아져 하는 수 없이 아이의 엄마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죠. 그런데 전화를 받은 엄마는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고
입씨름 끝에 결국 아이의 부모 모두를 유치원으로 부르게 되었네요. 그런데 아이의 아빠를 보는 순간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아빠는 다름 아닌 전 남편이었거든요. 전 남편 또한 많이 놀란 듯 입을 번긋거리더니 아이의 엄마를 먼저 보낸 후 따로 이야기할 것을 권했어요. 제 기억이 맞는다면 남편의 아이는 중학생이 되었을 텐데 어린 딸아이가 있다니 조금 의아했죠. 의아해하는 표정을 읽었는지 남편은 숨겨졌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첫째를 낳은 후 아내가 둘째까지 임신을 하자 남편은 먼저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해요. 유전자 검사에서 모두 친자 확인이 된 후에는 다시 병원에 검사를 해봤고요. 놀랍게도 다시 한 검사에서 남편은 불임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다더군요. 모든 것이 다 병원의 불찰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남편은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는데요. 남편의 사과를 받자 씁쓸해졌어요. 병원의 검사만 아니었다면 지금쯤 전 남편의 옆에 아이를 안고 있는 것이 제가 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끝난 줄 알았던 전 남편과의 재회는 다시금 우울감을 주었어요. 그래서 유치원을 운영한 후 처음으로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고요. 잠시 유치원 선생들에게 제가 할 일을 떠넘긴 후 제일 먼저 한 것은 이사였습니다. 어차피 아들 또한 대학교 때문에 서울로 올라갔기에 더 이상 혼자서 넓은 집에 살 이유가 없었거든요. 한적한 시골로 이사를 간 후였습니다. 집 정리로 한참 정신없던 차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전 남편의 내연녀였죠. 전화를 받자마자 내연녀는 다짜고짜 상스러운 말을 하며 화를 냈습니다. 당신, 우리 애 아빠 보려고 문제도 없는 우리 애 문제 있다고 말 갖다 붙이면서 유치원으로 우리 부부 불러들인 거지? 뻔뻔하게 헤어졌으면 그걸로 끝난 거지. 어디 애까지 들먹이면서 가정까지 있는 남자를 넘보려고 해? 당신같이 파렴치한 인간한테 우리 딸을 맡긴 내가 잘못이지. 내가 당신 교육청에 고발하고 이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할 테니까 유치원 문 닫고 손가락 빨 준비나 해. 기가 차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끝난 사이도 아니고 갈등에 종점을 찍은 후 이혼을 했는데 아무리 좋았다고 한들 애틋한 감정이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연녀에게 차분히 설명을 했죠. 하지만 설명을 듣고 난 후 내연녀는 오히려 다 끝난 본처 행세를 한다며 더욱더 화를 내더군요. 전화가 끊긴 후 작은 소동이라 생각하며 이 일을 그냥 넘기려 했습니다. 내연녀는 생각보다 더 지독하고 악랄한 사람이더군요. 이사한 주소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내연녀는 제가 사는 곳까지 찾아와 쌍욕을 하며 오히려 저를 내연녀 취급하기까지 했거든요.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지만 애초에 남편은 문제를 나서서 해결하는 사람이 아닌 회피하고 넘어가는 사람이었기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성정을 잘 알았기에 변호사를 구하려 힘썼고요. 다행히 친구의 도움으로 괜찮은 변호사를 구하게 되었는데요. 변호사는 꼼꼼한 일처리로 내연녀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는 것과 더불어 스토커 죄까지 물며 벌금형까지 선고를 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골칫거리였던 내연녀는 떨어져 나갔고요. 내연녀의 일이 끝난 후 몇 번이나 변호사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죠. 그랬더니 변호사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 좋은 친구로 지내자며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이유로 시작한 사이였지만 변호사는 알고 지내면 지낼수록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친분이 두터워질 때쯤 변호사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젊은 시절 변호사는 친구와 여행을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해요. 졸음운전을 하던 화물차 때문이었는데요. 목숨을 부지한 변호사와 다르게 운전대를 잡고 있던 친구는 안타깝게도 운명을 달리했다더군요. 친구에게는 아내 없이 홀로 키우던 갓난아기가 있었기에 친구를 떠나보낸 후 변호사는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려 속죄하는 마음으로 매년 고아원에 기부를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이혼 후 홀로 입양한 아들을 키우고 있는 것과 왜 이혼을 했는지 같은 것들 말이에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는 친아들도 아닌데 지금까지 키운 것이 대단하다 말해주었고, 과거에 아픔이 있다는 공통점 때문인지 저희는 급속도로 친해져 어느 순간 보니 같이 미래를 계획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네요. 그런데 변호사는 부끄럽게도 매년 월급의 절반을 고아원에 기부한 탓에 모아놓은 돈이 없다며 부끄러워했는데요.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사려 깊은 배려심과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바로 해결하려는 변호사의 인품은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절대 구할 수 없는 것들이었으니까요. 변호사의 부모님은 며느리를 애 낳는 대용품으로만 보던 시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분들이었습니다. 입양한 아들을 키우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도 괜한 짓을 했다며 비난하는 것이 아닌 그동안 고생했다며 따뜻하게 안아주셨거든요. 변호사의 부모님까지 만난 후 더욱 결혼에 대한 생각을 확고히 하게 되었죠. 아들 또한 변호사를 아버지처럼 잘 따랐기에 저희의 결혼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루 앞두고 아들은 저희에게 상의해야 할 일이 있다며 집으로 찾아왔죠. 아들이 말하길 딱 봐도 불량해 보이는 사람들이 개명 전 자신의 이름을 말하며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었어요. 이야기를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아들을 범죄의 표적으로 정하고 버린 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고 말을 하는데 옆에 있던 변호사는 남자의 이름을 말하며 아는 사이냐고 물었는데요. 아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변호사에게 친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아느냐고 되묻더군요. 그러자 변호사는 아들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고요. 내가 눈앞에 너를 두고도 몰라봤구나. 그때 네 아빠가 아닌 내가 대신 죽었어야 하는데, 만약 내 얼굴을 본다면 꼭 사과하고 싶었는데 하늘이 드디어 나한테도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나 보구나. 그럼 아빠랑 같이 여행을 갔다던 사람이 아저씨였던 거예요? 네가 보기에 변명같이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동안 네 할아버지에게 매달 돈을 드리려고 노력했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죄의 길이라고 생각했거든. 변호사의 말을 듣고 보니 아주 오래전 품었던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폐지를 주워 팔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던 할아버지가 아들을 비싼 사립 유치원에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변호사가 보내온 돈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제품으로 온 후 변호사는 행방이 묘연해진 아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품으며 아들에게 보냈어야 할 돈을 고아원에 보낸 것이고요. 저와 결혼을 앞두고 죽기 전 한 번이라도 아들을 봐야겠다는 일념으로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흥신소의 도움을 받아 아들을 찾아다녔다며 눈물을 훔쳤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희 가족은 한바탕 눈물을 흘리고 모두 퉁퉁 부은 눈으로 결혼식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함께하는 미래에는 결혼식보다 더 행복하고 웃을 일이 많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식을 올린 후 저는 다시 유치원에 복귀했어요.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제 옆에는 영원한 인생의 동반자가 생겼다는 것이랄까요? 전에 같이 일하던 유치원 교사에게 듣기로 전 남편은 얼마 전 이혼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이혼 사유는 심각한 내연녀의 의부증이라네요. 전 남편과 이혼을 했을 때만 해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전 남편과 이혼을 한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혼하지 않았다면 소중한 아들을 키우지도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생활을 누리지도 못했을 게 뻔한걸요. 이런 걸 보면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오지랖일 수도 있겠지만 전 남편이 지금이라도 이기적이고 회피적인 성격을 고치고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희망을 잃지 마시고 꼭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고 해도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그 끝에는 꼭 희망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기구했던 저의 사연을 들어주신 시청자분들에게 감사하며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친했던 대학교 동창이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실 그 동창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단둘이 정말 힘들게 살다가 제법 부유한 가정의 아들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 후 동창회 모임에 왔는데 명품을 휘감고 나왔더라고요. 얼굴도 매우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돈 많은 집에 시집 가서 잘 살고 있는가 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과 시댁이 돈 없는 친정과 동창을 많이 무시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냥 은근히 말로 비꼬았지만 점점 친정을 무시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결국에는 시어머니한테 손찌검까지 당하고 나니 더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창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의 파란만장했던 이혼 과정도 생각나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이유도 동창과 마찬가지로 돈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동창과는 반대로 시댁이 너무 가난해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와 남편은 둘 다 꽤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면 재벌만큼은 아니더라도 넉넉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며 시아버지가 몇 년 전에 보증을 잘못 써 빚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시아버지가 참 좋으신 분이긴 한데 거절을 잘 못하시거든요. 그런 성격 때문에 남편이 정말 많이 답답해하고 그런 모습은 절대 닮지 말아야지 생각하며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시아버지의 보증 때문에 빚을 많이 지게 되자 남편 월급의 대다수가 집안 빚 갚는 데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 남편은 월급을 많이 받아도 모아둔 돈은 거의 없었어요. 상견례하기 전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저는 그래도 결혼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남편도 다니는 회사의 복지도 좋고 급여도 또래와 비교하면 꽤 높았거든요. 특히 남편의 회사는 매년 월급을 많이 올려주는 회사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시댁의 빚 문제는 둘이서 힘을 모으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죠. 결혼을 준비하며 신혼집을 구해야 하는데 남편이 모은 돈이 없고 제가 가진 돈으로도 집을 사기에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다고 굳이 대출을 받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우리는 제 명의로 된 오피스텔에서 살기로 했어요. 그 오피스텔은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성인이 된 기념으로 부모님께 받은 선물이었어요. 일단 둘 다 집을 새로 구할 만큼 넉넉한 돈이 없으니 돈이 모일 때까지 그 오피스텔에 들어가 살기로 한 것이죠. 이 오피스텔은 풀옵션이라 딱히 살 가전제품도 없었어요. 결혼하며 남편이 산 것이라고는 자신의 취미를 위해 산 80인치의 TV와 책상, 최고급 의자, 고성능의 컴퓨터가 다였어요. 사실 남편은 집에서 영화 보고 게임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도 가장 큰 것으로 컴퓨터도 항상 고성능으로 사곤 했어요. 그래도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비록 남편에게 커플링밖에 받은 것이 없지만 남들은 결혼하며 혼수에 뭐에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던데 저는 정말 결혼식에 신혼여행 비용 말고는 돈이 거의 안 들었거든요. 무엇보다 그 당시에 저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나 친정엄마는 결혼하는 것에 대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냥 친구랑 동거하는 것도 아니고 명색이 결혼인데 내 명의로 있던 오피스텔에서 살고 사위라는 것은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남편이 회사에서 평판도 좋고 성실한 이미지라고
우리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엄마를 설득했어요. 그때 엄마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듣지 않았다가 결국 이렇게 이혼녀가 된 것이 참 후회스럽네요.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고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시댁 식구들도 잘해주시고 남편도 정말 잘해줬어요.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던 중 시댁이 오피스텔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마침 근처 아파트가 아주 저렴한 가격에 나오기도 했고 혹시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아이가 4살이 될 때까지는 아이를 봐주시겠다면서요. 저는 안 그래도 아이 생기면 이 좋은 회사를 간둬야 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런 부탁을 하기도 전에 먼저 그리해 주신다는 말씀하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시댁이 이사를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가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유례없던 전염병에 학교도 비대면으로 전환되자 우리 회사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주 4회 재택근무로 전환되었어요. 집에서 한창 일하고 있던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병원 약을 타러 가야 하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도무지 못 가겠다면서 바쁘지 않으면 차 좀 태워달라고 하셨어요. 어차피 급한 일은 다 처리했던 터라 저는 알겠다고 하고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향했어요. 어머니, 진료는 잘 받으셨어요? 여기서 수납하면 된대요. 그래? 얘야. 근데 내가 지금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그런데 화장실 좀 다녀올 테니 네가 계산 좀 해놔라. 좀 있으면 퇴근 시간이라서 차 막히잖니. 부탁한다. 시어머니는 제게 병원비 계산을 맡기고 화장실로 가셨어요. 약국에서도 수납해야 하는 순간 갑자기 급한 전화가 왔다며 약국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상황들에 약간 당황했지만 시어머니도 내 가족인데 이깟 병원비와 약값 한 번 못 내나 싶어 군말 없이 10만 원가량을 제가 다 결제했네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제가 돈을 냈겠거니 하고 생각하셨는지 병원비나 약값에 대해서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집에 오니 남편이 퇴근해 있었어요. 어디에 갔다 오냐길래 오늘 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사실 오늘 집에서 일하는데 어머니한테 전화 오더라고. 병원에 좀 데려다 달라고. 급한 일은 다 처리했으니 알겠다고 하고 갔지. 갔는데 병원비랑 약값 거의 한 1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거 다 내가 냈어. 엄마는 지갑 안 가져가셨대? 그건 아니고 병원비 계산할 때는 갑자기 화장실에 가시고 약값 계산할 때는 급한 전화 있다고 받으시러 나가시더라고. 거기서 수납하는 곳 앞에서 멀뚱히 서 있기도 좀 그래서 내가 다 계산했지. 그래? 잘했네. 그런데 뭔가 조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우리 엄마라면 내가 병원비를 낸다고 해도 절대 안 된다고 그러실 테고 혹시나 내가 계산을 하게 되면 반드시 병원비만큼의 뭐라도 사서 주시는데 그냥 당연히 내가 병원비를 내는 것처럼 되어버리니 조금 그랬어. 지금 우리 엄마한테 나가는 병원비가 아깝다는 거야? 와, 우리 엄마도 이제 가족이야. 솔직히 우리 엄마가 네 생각해서 아이 갖고 하면 회사 생활하는데 힘들까 봐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우리 집 근처로 이사까지 오셨는데 좀 야박하네. 그 정도도 못 해드려? 실망이야. 저는 솔직히 10만 원이 아깝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언젠가는 시댁에서 필요한 돈들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시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말을 꺼낸 거였거든요. 사실 우리도 지금이야 돈을 잘 벌지만 아이 없을 때 차곡차곡 모아놔야 나중에 아이가 크고 돈 많이 들 때 넉넉하게 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에서 한 말인데 남편은 그저 화만 내며 속 좁은 사람 취급을 하니 섭섭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기 엄마에게 다른 돈도 아니고 병원비와 약값으로 생색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내가 생각이 짧았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중복을 하루 앞둔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그날도 집에서 더위와 씨름을 하며 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내일이 복날이니까 삼계탕을 해먹자고 같이 닭이랑 이것저것 재료를 사러 가자는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근처 대형마트에 갔어요. 삼계탕 재료만 사신다던 시어머니는 삼계탕 재료에 각종 반찬거리, 집에 큰 솥단지가 없다며 대용량 곰솥 냄비, 가격이 저렴하다며 프라이팬과 각종 주방용품, 화장실에 수납장이 고장났다며 미니 수납장까지 고르시더라고요. 쇼핑카트에 한가득 싣고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섰어요. 아, 얘야, 내가 지갑을 두고 왔네. 너 지갑 가져왔지? 네, 지갑 가져오긴 했어요. 그래, 네가 좀 내라. 나는 화장실 좀 다녀오마. 저희는 이미 카트에 짐을 가득한 상태라 다시 일일이 가져다 놓을 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제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요새 장바구니 물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삼계탕 재료만 해도 10만 원이 넘는데 이것저것 생활용품에 주방용품까지 사고 나니 거의 4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걸 제 카드로 결제했고요. 저는 그 많은 짐을 싣고 시댁에 도착해서 짐 정리를 도와드리려고 같이 집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삼계탕 재료를 정리하기 위해 장볼 때 들고 계시던 가방을 바닥에 두셨어요. 그런데 가방 안에 시어머니의 지갑이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걸 발견한 제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아, 내 지갑이 가방에 있었네? 가방에 지갑이 있다는 거 모르셨어요? 아까는 분명히 안 보였는데. 요새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지 뭐니. 다음에는 내가 꼭 내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다시 장본 비용을 제게 달라고 하기도 뭐하고 또 얘기하는 것도 뭔가 쫌생이같이 보여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남편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제가 재택근무를 하는 동안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불려가서 시장 보는 비용, 병원 비용을 다 제가 냈어요. 그래도 꾸준히 저도 돈을 적지 않게 벌고 있었고 남편도 안정적으로 벌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부담이 그리 크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해가 바뀌고 1월이 되었어요. 남편에게는 이제 고3이 되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집에서 쉬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남동생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더라고요. 이번에 진수 고3 되는 거 알지? 근데 진수가 집에서 공부가 안 된다고 독서실에 다닌다네? 그래? 하긴 집보다는 독서실에서 조용히 공부하는 것이 훨씬 좋지. 독서실 비용이 한 달에 40만 원 정도 한다던데 그 비용 우리가 내는 것 어때? 우리가? 한 달에 40만 원씩 매달 내자고? 우리 아버지 보증서시고 해서 집안 빚은 많고 진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고3이잖아. 우리는 둘 다 돈 잘 벌고 좀 넉넉하니까 우리가 진수 좀 도와주자. 그래도 매달 40만 원은 너무 부담돼. 우리가 독서실 비용 대주면 진수가 1년간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잘 되면 우리를 모른 척 하겠어? 나중에 우리 늙고 힘들 때 도와주겠지. 그때 형과 형수님이 도와줘서 잘 됐다고 하면서 말이야. 좀만 도와주자. 솔직히 이런 남편의 제안이 반갑지는 않았어요. 저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적금을 들고 싶었어요. 사실 돈이 아깝기도 했고요. 그래도 남편이 너무 원하기도 하고 고3인 도련님이 어디 나가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에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노는데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위해 공부를 하는데 쓰겠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조금이라도 형편이 넉넉한 사람이 도와주고 나중에 우리 집이 힘들고 도련님이 잘 되면 도움도 받고 하면서 사는 것이 가족 아닌가 하고 좋게 좋게 생각했죠. 그리고 설날이 되었어요. 아침에 차례를 지내고 시부모님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큰절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새해 덕담을 하시며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얘야, 우리 진수 독서실 비용 내주기로 했다면서? 너무 고맙다. 아니에요. 저희는 그래도 둘 다 돈 벌고 아직 아이도 없어서 약간 여유가 있으니 괜찮아요. 그래.
그렇게 둘이 서로 돕고 사는 것을 보니 보기 참 좋구나.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진호야, 너 옛날에 옆집에 살던 그 아줌마 알지? 이번에 그 집 아들이 사업이 대박 나서 아들 부부한테 한 달에 용돈을 100만 원씩이나 받는다더라. 그래서 말인데 솔직히 너네도 돈을 적지 않게 벌잖니. 우리 솔직히 요새 나이도 들고 일하기도 힘든데 조금 너희들이 도와줬으면 싶은데. 그 집 그렇게 사고 치더니 결국 대박이 났네. 그래서 엄마는 얼만큼을 원하는데? 우리도 염치가 있지. 한 달에 100만 원은 바라지 않고 한 60만 원 정도만 주면 우리가 그 안에서 알뜰살뜰히 생활해 보마. 한 달에 60만 원이야 뭐. 알겠어. 그럼 집에 가서 입금할게.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에 제 의견은 묻지도 않고 바로 용돈을 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지금 도련님 독서실 비용 40만 원에 부모님 용돈 60만 원까지 드리면 시댁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한 달에 고정으로 100만 원이에요. 솔직히 1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 집에 오자마자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시부모님께 정말 용돈 60만 원씩 드릴 거야? 그러면 도련님 독서실 비용 40만 원에 시부모님 용돈 60만 원까지 한 달에 100만 원이야. 매달 100만 원씩 고정으로 시댁에 나간다고. 진수 독서실 비용은 올해만 내면 되고 그럼 내년부터는 한 달에 60만 원만 나가면 되잖아. 올 한 해만 우리가 좀 고생하면 되지 뭐. 솔직히 시어머니 병원 가실 때나 시장에 가실 때 꼭 나를 데리고 가셔서 내 돈 쓰시게 만드는데 그런 돈만 해도 꽤 나와. 그런데 거기에 60만 원까지 추가로 드리자고? 우리가 뭐 갑부야? 막말로 로또라도 당첨됐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드릴 수 있어. 그런데 우리도 솔직히 이제 돈을 모으고 생활해야 하는데 우리 돈 자꾸 시댁으로 가면 우리는 돈 언제 모아? 엄마가 자꾸 시장이나 병원에 가실 때 네 돈을 쓰게 하니까 용돈을 드리자는 거야. 차라리 아예 고정으로 용돈을 드리면 아마 그 안에서 병원비랑 생활비를 다 해결하시겠지. 설마 그 용돈 따로 받고 또 병원비 생활비 다 우리에게 부담하게 하시겠어?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매달 병원이나 시장에 갈 때 같이 가서 계산해 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달 금액을 정해두고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한 달에 60만 원씩 시어머니 통장으로 이체를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이제는 정말 시어머니와 함께 시장이나 병원에 갈 때 제가 결제할 일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 달도 그 다다음 달도 여전히 병원에 가시거나 시장에 가실 때 꼭 저를 부르시고는 제가 계산하게 하셨어요. 한 번은 너무하다 싶어서 시어머니께 좋게 여쭈어 보았어요. 저번에 저희가 드린 60만 원은 어디에 사용하셨냐고요. 그랬더니 한 번은 친한 친구의 딸이 결혼해서 축의금 주고 돈이 없다고 하시고 한 번은 친구의 노모가 돌아가셔서 부의금을 하느라 돈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용돈 60만 원을 드리는데도 추가로 제 돈이 또 시댁의 생활비로 나가는 것이 정말 싫었지만 돈 가지고 야박하게 구는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남편과 제가 안정적으로 돈을 잘 벌고 있으니 그냥 참고 넘겼어요. 그렇게 평안하지 못했던 설이 지났어요. 남편은 설이 지난 이후로 회사가 많이 바빠졌다는 이유로 야근과 주말 특근이 잦아졌어요. 그 전에도 야근하기는 했지만 많아야 일주일에 2번이었는데 일주일 내내 야근을 하더라고요. 반면 우리 회사는 여전히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전 직원이 매일 출근했던 코로나 전보다 주 4일 재택근무를 하였을 때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더 높아져 이제 주 3일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회사에서 매일 늦게 오고 저는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남편이 회사에 있을 시간인데 집에 오더라고요. 표정도 매우 안 좋고 회사의 짐을 다 가지고 왔어요. 남편에게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회사를 잘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린 이유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나면 제품을 생산하고 남은 짜투리 고철이 생기게 되는데 이 고철을 아무 곳에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지정한 업체에 팔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소속한 부서의 팀장님이 자투리 고철 중 일부를 남편의 차에 실으라고 했대요. 그러고는 고철 업체 하나를 알려주며 거기로 가서 그 고철들을 주고 오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팀장님이 회사 설립 구성원이기도 하고 사장님과 사촌지간이라 당연히 사장님이 시키신 일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팀장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알고 보니 팀장님이 개인적으로 친한 지인이 하는 고철업체에 팔아서 사장님 몰래 돈을 챙겼던 거예요. 사장님은 남편이 혼자 한 행동인 줄 알고 남편에게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보는 고철 회사에 넘겨주고 따로 돈 받은 거 있어? 아니, 나는 전달만 했고 팀장님이 그 돈을 다 가져왔어. 나는 그냥 기름값 정도? 그럼 팀장님이 시키시길래 사장님께서 지시하신 줄 알았다고, 이게 그렇게 되는 줄 몰랐다고 말씀드리지 그랬어. 얘기는 했지. 근데 사장님이 팀장님 말만 듣고 너무 화나셔서 나보고 무작정 나가라는 걸 어떡해. 저는 솔직히 남편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의 회사 사장님은 저도 몇 번 우연히 뵀었는데 100명 정도 되는 전 직원의 이름은 물론 가족 구성원까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게다가 회사를 경영할 때 직원과 직원 가정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서 직원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주시는 분이셨죠. 매년 월급 인상은 물론 매출이 높은 해에는 전 직원에게 100만 원씩 특별 보너스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시기도 했고 학자금 지원, 직원의 자기 개발을 위한 학원비나 대학원비 지원까지 해주시던 분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이 남편이 직접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는데 팀장님의 말만 듣고 무조건 나가라고 하셨다는 것이 뭔가 이상했어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남편이 너무 속상해해서 물어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냥 축 처진 어깨를 토닥여주며 우리가 나이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여보 능력도 되니 더 좋은 회사 충분히 갈 수 있다고 격려해 주었어요. 그것 말고는 제가 남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한참을 넋을 놓고 앉아있던 남편은 머리 좀 식힐 겸 반신욕을 하겠다며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저도 다시 일을 시작하려는데 남편의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보니까 회사 이서영 대리에게 온 카톡이었어요. 저는 회사에서 해고를 철회하려나 싶어 남편을 부르려고 하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왠지 카톡을 제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카톡을 본 순간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어요. 이서영 대리와 나눈 이전의 카톡은 연인들이 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는 물론 저와 함께 있던 저녁 시간에 저 몰래 이서영 대리라는 사람과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어요. 카톡의 내용을 보니 제게는 야근한다고 하고 회사를 마치고 같이 저녁을 먹고 영화를 봤더라고요. 제게 특근을 한다고 했던 주말에는 둘이 놀이동산, 서울 근교의 데이트를 아주 알차게 즐겼더라고요. 게다가 얼마 전에는 회사 차장님 어머님의 장례식이라고 1박을 하고 왔었는데 그날은 남편과 이서영 대리 둘이 펜션을 잡고 놀러 간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서영 대리가 우리 사이가 들켜서 아빠가 화가 많이 나셔서 회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힘들 것 같다. 나도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식의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 카톡을 보니 남편이 왜 회사를 해고당했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회사 사장님의 딸인 이서영 대리와 몰래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그 사실을 들켜 사장님이 나가라고 하신 것이었어요. 물론 그 딸도 회사에서 내보냈고요. 저는 이 카톡을 본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앞에 뵈는 것이 없었어요. 바로 핸드폰을 들고 남편이 있는 화장실 문을 벌컥 열었어요. 진짜로 고철판 이유만으로 회사 잘렸어? 확실해? 몇 번을 말해. 그렇다니까. 그럼 이서영 대리는 누구야?
이소영 대리를 어떻게 알아? 네가 들어가고 나서 핸드폰이 울리길래 보니까 이소영 대리한테 카톡이 왔더라고. 부르려다가 뭔가 싶어서 핸드폰을 봤지. 근데 너 나한테 야근한다고 할 때마다 이소영 대리랑 데이트했더라? 얼마 전에 차장님 어머니 돌아가셨다며? 그래서 강원도 간다더니 그때 가평으로 둘이 놀러 갔더라. 아니 그게... 뭐? 자기야 사랑해? 기가 막혀서. 그렇게 이소영 대리라는 년이 좋디? 아주 나한테는 보내지도 않던 이모티콘 막 보내고 난리가 났더라. 아, 이소영 대리가 그러더라. 자기 아빠가 화가 많이 나셔서 자기도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너 회사 사장님 딸이랑 불륜 저질러서 쫓겨난 거 맞지? 제가 불륜 사실을 모두 다 알았다고 말하자 남편은 반신욕을 하다가 뛰쳐나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기요, 정말 미안해. 나는 당연히 안 그러려고 했는데 이소영 대리가 자꾸 나한테 꼬리를 치는 거야. 그러면서 나랑 사귀면 아빠인 사장님께 잘 얘기해서 월급도 많이 올려주겠다고. 사장님 딸인데 혹시라도 내가 싫다고 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생길까봐 두려웠어. 게다가 나한테 자꾸 잘해주면서 그러니까 내가 단칼에 거절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야, 너는 아버지가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보증도 서고 집안이 빚더미라고 하면서 맨날 답답해하더니 정작 자기 자신은 그런 거 하나 거절하지 못해서 불륜을 저지르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것도 있고 자기가 그동안 우리 엄마 병원비에 시장 보는 비용, 동생 독서실 비용으로 많이 힘들어했잖아. 나는 돈 많이 벌어서 자기 호강시켜주려는 생각에 그만.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저는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었지만 샤워 가운 한 장 입고 화장실 바닥에 무릎까지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또 약해졌어요. 두 번 다시는 이런 일 절대 없을 것이라는 다짐을 수백 번 받고 저는 일단 한 번은 눈 감아주기로 했죠. 남편은 용서해줘서 고맙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는 회사 해고당한 거 말씀드리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회사 새로 구하고 자리 잡으면 그때 자기가 다 말씀드리겠다면서요. 맘 같아서는 시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눈물 콧물 쏙 빠지게 혼나게 하고 싶었지만 솔직히 좋은 일도 아니고 남편도 많이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계속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회사를 알아본다는 명목으로 컴퓨터 앞에 앉기는 했지만 실제로 회사를 알아보는 건 1시간뿐이었고 매일 게임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와중에도 도련님 독서실 비용 40만 원, 시부모님 용돈 60만 원은 이체되었어요. 돈을 보내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미 새해에 약속한 것이고 이체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냥 제 월급에서 시댁에 돈을 보내드렸네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가 반찬만 놓고 가겠다며 말도 없이 오셨어요. 집에 당연히 저 혼자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남편이 회사에 안 가고 집에 있으니 깜짝 놀라셨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 회사에서 약간의 오해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해고당했다고 말했어요. 불륜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 들으면 엄마가 많이 속상해하실 것 같았거든요. 자세한 이야기는 하기 좀 그러니 그냥 조용히 눈 감아달라고. 지금 남편도 매우 속상한 상태이고 새로운 회사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죠. 엄마는 어두운 표정으로 반찬을 두고 집에 가셨어요. 얼마 뒤 엄마 이름으로 돈이 500만 원이 입금되었어요. 엄마가 지금 줄 수 있는 여윳돈이 이것뿐이라며 혹시라도 급한 일 생기면 이 돈으로 해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부모님께 걱정만 끼쳐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도 앞으로라도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저는 더 열심히 일하고 알뜰살뜰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남편의 백수생활 2주일째. 여전히 남편은 회사 구할 생각은 없고 집에서 열심히 게임만 하고 저는 재택근무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열심히 일하는데 시어머니한테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병원에 가야 하니 데려다 달라고요. 여보, 지금 어머니가 병원 가신다고 데려다 달라는데 자기가 한 번만 가면 안 돼? 지금 우리 엄마는 나 회사에 잘 다니고 있는 줄 아는데 내가 어떻게 가? 말이 된다고 생각해? 바쁘더라도 잠깐 머리 식힌다 생각하고 네가 가. 일은 이따 밤에 이어서 하면 되잖아. 어머니랑 같이 가길 바랬던 내가 등신이지. 아, 나 간다. 저는 남편에게 있는 짜증 없는 짜증을 다 내며 시댁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가서 병원비, 약값 모두 다 제 카드로 결제를 했네요. 또 시어머니는 지갑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더라고요. 시댁에 모셔다 드리는데 시어머니는 내일은 시장에 장 보러 가야 하니 또 같이 가자고 아침 10시까지 시댁 앞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시장에 장 볼 것이 있기도 해서 알겠다고 하고 집에 왔어요. 다음날 아침 시댁에 가려고 준비 중인데 남편은 거실에서 술 먹고 게임을 하다가 늦게 잠든 모양이더라고요. 소파에 누워 코골며 자고 있길래 저 시댁에 간다고 흔들었어요. 깨워도 못 일어나는데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저는 정신없이 자는 남편의 등을 확 때린 후 신경질 내는 남편을 두고 시댁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고 그날도 역시 장 본 비용은 다 제가 냈네요. 시어머니는 일부러 그러셨는지 정말 실수로 가져오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지갑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더라고요. 장을 본 것을 들고 시댁으로 가서 장 본 것들을 정리하는데 시어머니가 잠깐 거실에 앉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얘야, 우리 진수 내년이면 이제 대학교 가는 거 알지? 애가 마음을 얼마나 독하게 먹었던지 독서실에서 매일 자정해 오고 하더라. 아주 서울대 가겠어. 네, 도련님은 원래 성실하시고 공부도 잘하셔서 분명히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내년에 진수 대학교 입학금과 학비 일부만 좀 지원해 줄 수 있겠니? 네? 대학교 입학금과 학비가 얼마나 비싼데 그것을 어떻게 지원해요? 왜 못하니? 너 젊을 때부터 한 회사 계속 다녔으니 퇴직금도 적지 않을 것이고 그 퇴직금 조금 먼저 받고 대출 좀 받아서 진수 학비 지원해주면 되지. 우리가 모아둔 돈이 없어서 그래. 어머니, 제 퇴직금은 제가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생긴 돈인데 그걸 어떻게 도련님 학비에 써요? 저는 제 퇴직금을 왜 도련님 학비에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너를 가족으로 생각했는데 참 서운하네. 학비 전부를 지원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지원해달라는 것인데 그게 그리 어려운 일이니? 네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첫째가 동생들 다 학비 대주고 했다. 그야 옛날이죠. 저는 제 퇴직금으로 도련님 학비 대주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게다가 저희 신혼집도 대출빚 가지고 시작하기 싫어서 일부러 제 명의의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는데 도련님 학비 대준다고 대출받는 건 더더욱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솔직히 도련님 독서실 비용에 어머니 아버지 용돈에 어머니 병원비에 시장 보는 비용까지 너무 부담돼요. 한 달에 시댁으로만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돈이 나간다고요. 어머 얘, 무슨 200만 원이야. 진수 독서실 비용 40에 우리 용돈 60까지 해서 100만 원이지. 내 병원이랑 시장 보는 비용 그까짓 것 해봤자 얼마나 된다고. 어머니, 제 카드 명세서 뽑아드릴까요? 어제 병원비에 약값만 20만 원에 오늘 시장 보는 값이 15만 원이나 나왔어요. 고작 이틀 만에 벌써 35만 원이나 나왔다고요. 보자 하니까 너무하네. 솔직히 너희는 둘 다 꽤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잖니. 하나뿐인 귀한 도련님 학비 지원 하나 못 해주니? 둘 다 일한다고요? 아닌데요? 지금 남편 집에 있어요. 회사 사장님 딸이랑 불륜 저질러서 회사 잘렸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뻔뻔스러운 돈 요구에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이 불륜을 저질러 회사 잘렸고 그래서 지금 저 혼자 돈 벌어서 남편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했어요. 예,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우리 진호가 불륜을 저질러서 잘렸다고? 그게 말이 돼? 우리 진호가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 아이가 아닌데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겠지. 그래요? 그럼 한번 지금 우리 집으로 가서 직접 보시죠.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갔어요. 거실에는 남편이 밤새워 먹었던 맥주캔과 컵라면이 아직도 있었고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누워 코 골며 자고 있더라고요. 회사에 당연히 있다고 생각한 시어머니는 남편의 모습에 깜짝 놀라셨어요. 진수야, 너 진짜로 사장님 딸이랑 바람 펴서 회사 잘린 거야? 아니, 그냥, 야, 너는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한다니까 굳이 엄마 걱정되게 다 얘기했냐? 회사에서 사장님 딸이랑 불륜 저질러서 회사에서 잘린 주제에 밤새 게임을 하고 맥주만 먹으면서 회사 구할 생각이 없어 보여서 그랬다 왜? 안 그래도 지금 내 월급만으로 생활하기 힘든데 시어머니 용돈에 도련님 독서실 비용에 시어머니 병원비에 시장값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 게다가 어머니는 내년에 도련님 대학 학비까지 요구하시더라. 예, 그때는 내가 너 이런 상황인지 몰랐을 때고 내가 설마 너희들 이런 상황인 줄 알면 그런 얘기 했겠니? 너 말 한 번 잘했다. 야, 우리 엄마 병원이랑 마트장 보는 값이 들어봤자 얼마나 된다 그래? 진짜 구질구질하다 정말. 저번 달에 어머니 병원비랑 시장 보는 비용이 100만 원이나 나갔어. 거기에 도련님 독서실 비용 40, 부모님 용돈 60까지 다달이 시댁에만 200만 원이 나간다고. 너 만약에 우리 집에 매달 200만 원씩 나간다고 하면 군소리 없이 보낼 수 있어? 무슨 100만 원이나 들어 말이 되니? 엄마가 뭘 샀으면 얼마나 샀다고. 진짜 돈 좀 번다고 유세냐? 더럽고 치사해서. 너같이 속 좁은 여자랑은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 돈 벌어서 시댁에 다 돈 나가니 내가 속이 터져서 유세 좀 떨었다. 나는 너희 집 물주나 호구로 다시는 못 살아. 너 말대로 나는 더럽고 치사해서 속 좁은 사람이니까 그만하자. 어머니, 저 이제 이 집에서는 물주 노릇 못하겠네요. 시댁이라면 돈 팍팍 주는 속 넓고 이해심 많은 여자 찾으셔서 아드님 재혼시키세요. 저는 더는 같이 못 살겠네요. 저는 그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일을 다 하나하나 낱낱이 이야기하며 이혼하자고 선언했어요. 남편도 이혼하자 그러면 누가 붙잡을 줄 알았냐며 이혼하자고 같이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정말 이혼할 결심으로 집에 있던 옷과 화장품, 노트북 등 당장 사용할 짐을 모두 쌌어요. 짐을 싸서 나가는데 시어머니는 말리시고 남편은 화가 나서 이혼하자고 난리더라고요. 지금 저 말리셔도 소용없어요. 전 이미 마음 확실히 정했고 이혼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너 이 오피스텔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알지? 딱 일주일 줄게. 일주일 동안 네가 산 TV, 컴퓨터, 책상 싹 다 치워놔. 일주일 뒤에도 그래도 있으면 다 팔아버릴 거야. 알겠어? 저는 그 길로 바로 친정으로 향했어요. 엄마는 갑자기 온 짐을 챙겨서 온 저를 보며 깜짝 놀라셨어요. 저는 엄마에게 사실 남편이 회사 사장님 딸과 불륜을 저질러서 해고당한 이야기부터 그동안 시댁이 힘들다는 이유로 도련님 독서실 비용에 시부모님 용돈에 병원비에 시장 보는 비용까지 매달 200만 원가량이 시댁으로 갔다고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제가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그래도 아이가 생기기 전에 이렇게 헤어진 것이 다행일지도 모른다며 제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아직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으니 괜찮다고 다 잘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게다가 한 번 불륜 저지른 사람 언제든지 또 할 수도 있다며 그냥 지난 결혼 생활들 깔끔하게 잊고 제 마음이 가는 대로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무덤덤하게 이야기하셨지만 가정의 행복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엄마에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못난 모습만 보여드린 것 같아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친정집에 들어와 산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남편은 아무 연락이 없길래
저는 당연히 이혼할 생각에 연락이 없는 줄 알고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오피스텔로 갔어요. 가보니 거실은 맥주캔, 컵라면, 먹다 남은 과자로 난장판이고 남편은 여전히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친정 갔다 왔어? 제가 들어왔는데도 당황한 표정 하나 없이 쳐다보지도 않고 모니터만 응시한 채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꺼비 집을 내려 하던 게임을 강제 종료시켰어요. 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이혼하자는 거 장난인 줄 알았니? 난 너에게 너의 짐 챙길 수 있는 일주일이라는 기한을 줬어. 근데 왜 여태 여기 있어? 너야말로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거리야? 당장 나가, 당장. 너 지금 안 나가면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컴퓨터, 모니터, TV 다 집어 던져버린다. 에이, 우리 여보 왜 그래? 그렇게 화가 많이 났어? 내가 다 잘못했어. 이제 정말 정신 차리고 게임도 안 하고 회사 빨리 알아볼게. 우리가 무슨 이혼이야. 이혼하지 말고 우리 다시 행복하게 같이 살자. 응? 남편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알랑방귀를 끼며 제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온몸이 부르르 떨리고 눈이 뒤집힐 것 같더라고요. 저의 화를 주체하지 못해 남편이 그토록 사랑하는 컴퓨터 모니터를 냅다 바닥으로 던져버렸어요. 야,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진짜 돈만 밝히고 무식하기는. 아무리 화난다 해도 모니터를 집어 던져버리냐? 나도 너처럼 무식한 싸움꾼 아내 필요 없어. 당장 이혼해. 저는 남편의 말에 화가 더 많이 나서 이번에는 컴퓨터 본체를 바닥으로 던졌어요. 말 한 번 잘했다. 나 원래 돈만 밝히고 무식하고 싸움꾼이야. 어디 보자. 여기에 네가 사온 물건이 또 뭐가 있더라? 아, 저 80인치 TV도 네가 사왔었지? 저기 망치 있는데 TV를 망치로 때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까? 저는 창고로 가서 망치를 꺼내왔어요. 그리고 정말 망치로 TV를 때리려고 했어요. 남편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망치를 들고 있던 저의 팔을 잡더라고요. 제발 그만해. 화 좀 삭혀. 이게 지금 얼마짜린데 다 부수고 있어. 내가 눈앞에서 사라지면 그냥 둘 거지? 나 잠시 시댁에 갔다가 내일 다시 올 테니까 화 좀 풀어. 그리고 우리 다시 얘기하자. 응? 제발 TV는 그냥 둬. 절대 부수면 안 돼? 네가 지금 시댁에 가 있다 해도 우리 이혼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리고 지금 저 컴퓨터 TV 다 합쳐도 그동안 너네 부모랑 동생이 나한테 뜯어간 돈보다 작을 것 같은데 내가 훨씬 더 손해 아닌가? 어차피 내가 손해니까 저 TV 다 부셔도 되겠다. 그치? 제발 그만해. 그러다가 너 진짜 나도 치겠어. 지금 내가 이성을 더 잃으면 정말 너를 이 망치로 때리고 뉴스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그렇게 하기 전에 당장 너네 집으로 꺼져. 그리고 너네 부모한테 가서 우리 이혼한다고 확실히 다 얘기해. 알겠니? 남편은 이성의 끈을 겨우겨우 붙잡고 있는 저를 두려운 눈빛으로 보며 도망치듯이 나갔어요. 저는 남편이 나가자마자 80인치 TV도 망치로 때려 부셨어요. 이걸로는 분이 풀리지 않아 게임할 때 불편하다고 샀던 100만 원짜리 의자도 부수고 책상 다리도 하나 부서뜨렸죠. 이렇게 남편이 사온 모든 물건을 다 부수고 나니 조금 진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바로 용달차를 불러서 부서지고 망가진 컴퓨터, TV, 책상, 의자에 이혼 서류까지 다 시댁으로 보내버렸어요. 잠시 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진호는 네가 눈이 뒤집혀서 널 때리려 했다고 하지 않나? 이 다 부서진 것들은 뭐야? 이혼 서류는 또 뭐고? 너 정말 이혼하겠다는 거니? 네, 저 이혼하려고 짐 정리한 거예요. 여기 원래 제 명의의 오피스텔이었잖아요. 여기 오피스텔에서 시어머님, 아드님 물건들 다 보내드렸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잠깐 흔들릴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일을 키워야겠니? 나 때는 말이다. 남편이 몇 년간 돈 한 푼 못 벌어와도 그래도 남편 믿고 살아왔다. 하여간 요즘 젊은 것들은 걸핏하면 이혼한다는 소리지. 어머니 아들이요. 밖에서 불륜 저지르고 왔어요. 그래도 전 참았어요. 근데 어머니, 남편 모두 저를 물주나 호구로 생각하고 저에게 돈 맡긴 사람처럼 돈 달라고 그러는데 전 그 사이에서 도무지 같이 못 살겠네요. 저는 옛날 사람들처럼 착하지가 못해서요. 제가 이혼 서류 같이 보냈죠? 어머니 아들한테 그 서류 작성해서 내일 아침 9시까지 법원 앞으로 오라고 전해주세요. 만약에 안 오면 저 이혼 소송 갈 거예요. 그리고 오피스텔 비밀번호도 바꿨으니 이제 2번 다시는 이 집 올 생각 하지도 마세요. 아시겠어요? 남편과 한바탕 싸우고 시어머니한테도 그동안 쌓인 이야기 다 하고 나니 속이 좀 후련하더라고요. 정신 좀 차리고 어질러진 집을 정리하고 저는 혼자 맥주를 마시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9시에 법원으로 가니 남편이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왔더라고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이혼 서류를 냈어요. 그리고 오피스텔에 다시 갔는데 혼자 오피스텔에 있으니 자꾸 남편 생각이 나서 화가 나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서 계속 살다가는 제가 화병이 나서 죽을 것만 같아 그 길로 오피스텔을 헐값에 팔아버리고 친정집에 아예 들어갔어요. 그 뒤로 저의 이혼은 재빠르게 진행됐어요. 둘이 같이 산 시간이 짧고 재산 분할할 것도 없고 아이도 없으니 정말 빠르게 이혼 처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이혼으로 끝맺음 되었답니다. 저는 사실 결혼은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다들 결혼을 할 때 조건을 보는 모습을 보며 속물이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비난했었거든요. 그러나 제가 이혼이라는 큰일을 겪고 또 친구의 이혼 소식을 들으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결혼할 때 상대의 성격이나 인품도 봐야 하지만 집안의 경쟁력도 반드시 확인해서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집안이 결혼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경제적으로 차이가 나게 되면 아무래도 더 부유한 쪽이 그렇지 못한 쪽을 무시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시하지 않는다 해도 어려운 집안은 넉넉한 집안에 자꾸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에 만족하지 못하면 실망을 하게 되죠. 반대로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안은 어려운 집안의 요구에 딱 잘라서 거절하기도 맞춰주기도 어려운 애매한 상황이 반복되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말하지 못할 애매한 상황들이 쌓이고 쌓여 폭발하게 되고 결국엔 이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경제적으로 차이가 크게 나도 제 생각과는 다르게 잘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러한 가정이 될 확률은 로또에 당첨될 만큼 매우 낮은 확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당분간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며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저 자신만을 위해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혹시라도 마음에 쏙 들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긴다면 그때는 반드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자라온 배경과 집안 형편까지 고려해서 신중히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국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예비 신부가 있다면 반드시 상대의 집안의 경제력을 확인하세요. 상대 집안의 경제력을 따진다고 속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혼은 연애와는 달리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후회하는 결혼 생활을 하는 또 다른 제가 없기를 바라면서 사연을 마칩니다.